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우리들에게 미스테리의 유물로 알려지고 있는 백제의 칠지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칠지도에 대해서는 사전 예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바로 칠지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이 개념을 적용을 해서 칠지도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이렇게 후왕, 곧 외왕에게 그 칼을 전해주었는가, 그 전해준 그 속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칠지도의 특징은 그 형태가 이제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칠지도에서도 그 명문에 적혀 있듯이 이제까지 이런 칼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칼은 이제까지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칠지도에 담긴 그 내용이 담긴 유물들은 그 이전에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다만 그 개념을 원용을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창조해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낯선 유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기본 내용을 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그 칼을 만들었고 또 전해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리근 이 수직선과 또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간 이러한 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상은 이것은 현재 보시고 있는 그런 영상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것과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한 내용인 것이고, 또 따라서 그 사람이 쥐고 있는 그러한 형상은 이렇게 쥐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로도 나온 것이 적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곡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그러한 표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기에서 보면 이 옆에 설문해자에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글자의 조라는 이 글자가 됩니다. 이 글자의 첫 획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최초의 글자가 여기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조라는 글자의 최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해를 나타내는 날 일자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선의 시작이 되는 그 선조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록도 마찬가지로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시조가 되는 분이 바로 이 세워진 수직선으로 되는 이 글자로 나타낸 분이고, 이분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분의 이름이 청동기 첫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이분의 이 수직선, 이것을 이름으로 하는 이 이름이 들어있는 청동화폐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청나라 황제의 명에 의해서 사고전서를 만들게 되었고, 그 사고전서 안에 고대에 전해오는 돈들을 모사를 한 그러한 내용 중에 바로 이 이름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의 시조를 기리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는 이 시조 할아버지와 시조 할머니 그리고 그 자손이 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게 될 그 필요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근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이 이분의 시조가 되는 이분의 정통성을 이은 자손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분들로 인해서 고조선이 출발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글자에 바로 이 기대를 상징으로 해서 조선이라는 글자에 바로 첫 획과 두 번째 획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이 기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또 이것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되면서 보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글자는 또 다르게 자신을 드러내서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엇갈린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기본형이지만 여기에서 또 이런 형태로서 엇갈리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 최초의 시조라는 그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자기에게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했다. 새롭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물에 나타나 있는 글자들을 보게 되면 원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글자를 표현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만이 그 달라진 글자를 보고 그 내용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생각 없이 글자를 이렇게 무작정 입력하게 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글자가 나타났을 때 그 글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토기가 김해박물관에 제가 방문을 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면 몸체 전부 다 이렇게 이러한 글자가 이렇게 다 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삼신의 자손이, 자, 고대 글자가 나타나는 방식은 최초의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그 다음 자손들은 또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외손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친손과 외손의 차이가 있게 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뉘게 되거나 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열이라는 글자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잡은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바로 이 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 세우전 신자 다음에 뉘조를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물 무릎 꿇고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철자를 이렇게 받드는 모시는 그러한 인물은 바로 이 세우진 수직 신농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의 계통, 뉘조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삼신을 받들고 있는 사람이다. 삼신을 받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는 그러한 인물을, 그러한 족보를 가진, 혈통을 가진 인물이다 하는 것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아버지 부, 신, 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바로 이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분은 여기에 이게 받들고 있는 이분이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내가 아버지 무씨를 위해서 아버지 무씨 그 다음에 이 분을 위해서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무라는 인물은 누구냐? 이것은 지난번에 잠시 보여드렸던 보정시에서 발견된 청동 금문, 그 청동창에 새겨진 고조선 시대의 3대, 4대, 5대 족보 중에서 5대의 두 번째 인물 그 이름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윗대 여씨가 되는 것이고요. 이 두 분을 위해서 이 청동 금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중국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글자가 이것이 상나라 때에 있었다. 또 전국시대에도 있었다. 그 다음에 전국시대 말기 그때에는 이 직선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했다. 한나라 때에는 직선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이 자체는 벌써 설명이 틀렸다. 왜냐하면 상나라 때가 아니고 이것은 고조선 시대부터 이러한 개념이 나와 있었습니다. 즉 상나라 때보다 천년 전서부터 벌써 이런 개념이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이 두 가지 형태가 혼용돼서 동시대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학자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나라 때에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동의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서 표현된 가장 표본적인 사례가 신라 금관이 되겠습니다. 정중앙에 이렇게 이것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산자니 출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자체 하나만으로는 이거는 철 혹은 초 이렇게 읽어야 옳은 해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관에 있는 그것은 바로 삼신, 고조선 최초, 조선이라는 글자의 첫 획과 두 번째 획에 해당되는 시조 할아버지 천신 하나님과 시조 할머니 양잠신 리조 이 두 분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두 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것이 바로 이 금관을 쓴 주인공이다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그 톡인데요. 여기에 보면 철이라는 글자가 들어있고 다만 방향이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삼신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문해자에서 보면 초목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싹이 움트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주목한 것은 이 옆으로 되어 있는 이 근 일자형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석을 보면 이것은 상하 통야 해가지고 신이라는 글자가 발생할 때에 천지를 통한 사람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초목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허신 때에 이르러서는 이 글자의 본 뜻을 잃어버렸다. 본 뜻을 제대로 전승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연이라는 분이 보면 이 철, 초, 이 글자 이거는 상하 통야 그리고 초목에 싹이 나오는 것, 그래서 통철지상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위로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글자 자체가 앞에서 본 것처럼 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시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나타낸 것이 기본 목적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 나는 이분들의 역사를 이은, 정통성을 이은, 또 이분의 혈통을 이은 인물이다 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문회자에서 초목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허신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른 시기, 처음이라는 뜻, 시조, 곧 그 두 분의 이름자를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갑골문이 나오기 천년 전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된 것과 또 이렇게 곡선으로 된 것이 다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된 것을 그동안에 발견된 청동 기물에 있는 금문,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설문, 이것도 사실은 이게 아니라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 이것이 한나라 때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것이 세워진 신자이고, 양쪽의 이 부분은 바로 이 한나라 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본래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의 형태가 이렇게 글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금관을 쓴 인물이 한나라 때의 방식을 인용을 했다. 한나라 때의 글자로서 금관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서 표현한 이 금관이나 금동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신자가 있고, 세워진 양옆으로 뻗어나간 이런 또 다른 신자가 있습니다. 곧 1신, 2신, 3신에서 이건 3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3신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 모아서 글자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신을 나타낸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3신을 나타낸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3신을 나타낸 경우가 있고, 이렇게 3신을 나타낸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3신을 나타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낸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러한 3신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다르게 되죠. 개념은 같은 건데 발음은 다르게 됩니다. 이건 집이라고 읽고, 이건 아라고 읽고, 이건 초 혹은 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이 하나로 합쳐서 읽을 때에는 초라고 읽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로 이 풀초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뜻은 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죠. 다시 말하면 망문생이로 뜻을 해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뒷면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해박물관에서 찍은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건 정면이고 뒷면에 이렇게 보면 더 단순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세워진 신자, 그 다음에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 글자는 원초적인 형태로서 이렇게 삼신을 나타냈다, 초라는 글자를 나타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은 이 삼신의 성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바로 태양, 해와 불꽃, 꼭대기에 뾰족하게 된 것이 불꽃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불꽃을 합쳐서 하나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즉 최초의 아버지가 시조께서 자신을 토템을 태양, 해로 삼았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연히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다 이렇게 원래 시조 할아버지는 큰 해 혹은 큰 불 이렇게 되지만 자식들은 여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작은 해, 작은 불,
작은 해, 작은 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곧 삼신의 성격을 여기에 그렇게 부스란히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확대한 것이고요. 이것을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것이 철자, 초자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뒤집는다 해도 역시 이분들의 자손이 내가 이분들의 자손, 삼신의 후예이다. 그리고 이분들의 역사를 이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삼신과의 관련성을 표현한 것이라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조, 삼신을 나타낸 것이고 뒤집는다 하면 바로 이분의 자손인 아무개가 나는 이분의 자손으로서 어떤 사람이다. 자신의 어떤 족보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유물 기록에 이 철 혹은 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이 뭐 옆으로 그냥 가지가 엄청 많이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자들이 이렇게 많이 수습된 걸로 보아서 이때 당시 고려 백제신라 가야 이때 당시에는 이것이 보편적인 그런 상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한번 뒤집어 보면 뭐 원형을 모르니까요. 뒤집어 보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지가 마치 솔잎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분의 자손들이 그만큼 번성을 했고 여러 대수를 거쳤다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이 사선을 그은 이 숫자들은 각각 다 틀립니다. 4개 이상이 되면 다 그만큼 많은 역사가 진행이 되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건 부여박물관에서 제가 이것을 알고 찍은 것은 아니고 사진을 찍고 집에 와서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 토기가 제사용인데 여기 보면 바로 이 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삼각형 이 토기에 뚫려 있는 이 삼각형 이 자체가 삼신을 모신 집 혹은 삼신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이 토기를 만들고 난 후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하는 것, 이러한 표식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토기의 성격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표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부분도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여기서는 앞에서는 하나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것은 둘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초적인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수직이 있고 여기에 옆으로 사선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골문에서도 보면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고대에는 문자 생활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하나의 글자 속에서 많은 상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고 또 글자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 글자를 통해서 보다 많은 그러한 상징성을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구불구불하게 표현을 한 것은 바로 삼신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분들이 이 불임금님 또
청동기 시대를 진입하게 하신 분이라는 그런 내용을 상징성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이것은 불꽃이 타오르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 갑골문, 여기에서 갑골문은 대개 곡선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으로 나타내기를 선호했는데 여기에서 굳이 이것을 곡선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곡선으로 표현된 그 무엇이 기록되어야 한다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심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불임금을 나타내는 것이다. 불의 자손이다. 자신들은 불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골문의 이 형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금동관의 바로 이런 형태, 이것과 같습니다. 불을 나타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 설명이 되겠죠. 더 뜻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들을 이 땅에서 발견되는 토기나 또 금동제품, 유물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글자들은 다 사국시대에 그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식했던 선조 인식은 다 동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는 어떤 각자가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싸웠을 뿐이지 시조인식은 사국이 전부 동일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것을 우리 유물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조선의 역사가 이 땅에서 출발했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역사인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우리 역사의 반경을 형편없이 줄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것은 결국 중국이라고 불리는 저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왜소해지고 우리 스스로가 굴종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발견되는 모든 유물들이 바로 고조선 시대에 우리 시조 할아버지는 사마천이 기록한 신농 그 하나님이고 그분의 역사가 바로 산동을 중심으로 한 바레만 일대 심지어 호남선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기록과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양에서 고조선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짓이 아닐 수 없고 설령 거기에서 그러한 유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초기 유물은 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원래에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이 산하경에 있는 것처럼 바로 산동성 중심 그리고 그 도읍지는 곡부였다 하는 것을 중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중국 문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참으로 역사를 매국하는 역사를 통해서 매국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역사 인식을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아까 앞에 있었던 것과 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풀초자가 4개가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건 좀 다르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르게 표현된 것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 잡고 있는 이 초자, 철자 이것은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이 분류했던 그러한 방식은 사실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신자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에 가지처럼 나온 것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같은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다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로 보이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것처럼
하나, 둘, 세 번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역시 초가 이어서 이렇게 이 초자가 두 개가 겹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삼신 이후에 제사를 드리는 인물, 그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두 번째 인물, 형제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라는 표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대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백어부 하니까 삼촌 어씨가 삼촌 어씨이면서 아버지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모계사회 때에 바로 결혼 전에는 삼촌이었지만 결혼해서는 아버지가 되는 이분의 따님과 결혼을 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이면서 아버지가 된 장인이 된 그분이 이 여씨를 위해서 이 기물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호랑이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을자입니다. 뉘조, 노예를 나타냈으면서 이 두 마리가 합쳐져 가지고 불꽃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뉘조의 자손이면서 바로 불꽃을 불림금의 그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보면 눈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호랑이의 형상인데요. 이 호랑이 이 꼬리가 이렇게 매듭이 있습니다. 이 매듭은 바로 호랑이 꼬리면서 사실은 누에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도 매듭이 이렇게 있죠. 또 발도 이게 일반적인 호랑이의 발톱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리더가 되는 이분과 같은 형태의 이렇게 초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이것도 시간 길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왜 호랑이가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곰이 호랑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즉 호랑이는 삼신 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신농 임금님의 자손만이 내외손만이 바로 이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랑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삼신을 받드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황제가 아니라 황제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뉘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손이기 때문에 신농 임금님의 혈통이 피가 섞여서 이것은 이론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 자체는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전혀 남남인 그런 혈통이죠. 그래서 삼신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인 뉘조를 삼신으로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확대했는데 이게 원본 이미지가 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좀 흐릿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어긋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청동 기물에 새겨져 있는 것을 탁번뜬 것인데요. 이게 좀 희미하죠. 자, 여기서도 보면 아버지 을씨가 너는 삼신을 받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가 있고, 이것은 글자로서 아직 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씨를 위해서, 이 인물이 여씨를 위해서 이 금문이 새겨진 청동기를 선물했든지 하여튼 줬을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시대 이전에 우리 유물 속에 있는 고문자들은 사실은 모두 시조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시조를 나타내는 상형 문자들은 한자의 기원이다. 즉 우리가 한나라 한자를 쓰지만 실제로는 한민족의 시조로서 시작된 글자이기 때문에 한나라 한이 아니라 한국의 한을 써야 맞다. 이 한나라 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번체자를 있게 한 번체자로서 이전에 전에 내려온 글자들을 전부 간략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것보다 더 간략화해서 간체자를 쓰기 때문에 완전히 고대 상형 문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글자가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까지 그래도 그 형태를 유지했던 것은 바로 번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의 기호는 천신 하나님과 그분의 토템, 곧 태양과 불이며 자손들은 시조 천신 하나님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린다. 이건 글자뿐 아니라 또 민속에서도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그 10월달 상달에 또 제사를 때 고구려 동맹이라든지 이런 그 한민족 계열의 나라들이 다 천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신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이었다는 것, 시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그냥 하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하늘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토템이기 때문에 이 해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은 그 시조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새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태양신 이후에 삼신의 기록이 이어지면서 현재의 성과 씨가 나오게 되었으므로 천신 신농 하나님을 일러서 만성시조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분의 글자로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황제마저도 자신의 삼신에 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글자의 시작은 바로 삼신의 개념, 그 중에서도 최초의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만성시조라는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히 제사에서 빼뜨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영구불천, 영원히 신위를 옮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조상들은 몇 대가 지나게 되면 그 시대마다 정한 그 규례에 따라서 그 제사 대상에서 빠지지만 이분은 빠질 수가 없다. 영원히 영구 불천일 뿐만 아니라 영구불망이 되겠죠. 칠지도는 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것은 다음 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이렇게 최초의 시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삼신의 상징을 나타낸 글자에 대해서 이 초 혹은 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최초의 개념, 시작되는 기원이 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 이후에 발생하는 글자들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개념을 계속 다른 형태로서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해석하는 모든 것에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긴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